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오늘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 종목에 대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미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사실 이미 최장 기간 한번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네. 또 오히려 지금 저희가 오프닝에서 좀 전해드렸던 좀 속보성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7월 달 우리나라와 합의한 관세 관련 내용. 10월 달에 방한했을 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에이펙 때 왔을 때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국회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 몰두하다 보니까 대미 협상 이후에 네. 어떻게 돼가나 하는 부분은 좀 소홀한 면도 있었고 후속 맞아요. 보도도 없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미국에서 대법원 판결이 계속 관세에 또, 대해서 어떻게 될지도 미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좀 그거 했던 것 같고 200억 불씩 투자하기로 했던 것도 어떻게 돼가나 싶었는데 일단 청와대의 반응은 관세 인상에 관한 공식 통보나 설명은 아직까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풀이장에서 어제 불을 뿜었던 코스닥이 또 이제 장을 열어봐야 되겠는데. 네, 맞아요. 일단 지금 좀 하락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은데 또 이게 또 본장에서는 또 그러니까.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또 네.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처음 모셔본 분입니다. LS증권 신중호 리서치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 시간이면은 증권사 제일 바쁜 시간이고 센터장님 그거 하실 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세도 살피고 뭐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순서상 그래도 뉴욕 증시 어제는 다 올랐습니다만 아직까지 다들 이렇게 전고점은 못 열고 있어요. 맞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우선 우리 시장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에 네. 미국장은 잘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박스권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간밤에는 3대 지수 오르긴 했습니다만 뚜렷한 모멘텀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예. 워낙 미국은 이제 눈높이를 잘 조절해 왔거든요. 예. 그만큼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을 거다. 이 정도의 안도가 조금 들어온 것 같고 다만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내재된 리스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셧다운 리스크도 거의 이제 눈앞에 좀 두고 있는 상황이고 30일 같으면 이번 주말이네요. 맞아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미네아폴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가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FOMC에 대한 기대가 사실 많이 낮아져 있지만 그렇죠. 이번 주 중반 이후에 나타나는 연준의 스탠스도 좀 봐가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내재한 상황에서 소폭의 상승이 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FOMC가 어떻게 판을 깨를 정도로 갈까요?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시장에서 지금 사실 작년 말에서 올해 초로 넘어왔을 때 연준에 대한 스탠스나 시장의 기대는 그래도 1분기 후반이나 2분기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물론 시장의 기대였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이거 6월에도 금리 인하 못하겠다. 빨라야 7월 하반기 들어서야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후퇴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준이 1월에 금리 동결은 너무나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이후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코멘트들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물론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 독립성을 자꾸 부각을 시킬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정부들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중간선거 앞두고 확장 재정, 우리나라도 지방선거 앞두고 확장 재정에 대한 이슈들이 추경이 원론적인 얘기긴 했습니다만 좀 나오고 있는 거. 일본도 지금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2월 7일에 선거를 하는데 다카이치 쪽도 사실은 그거지 않습니까?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유럽도 아시겠지만 그린란드 이슈로 인해서 불거진 게 방위비 지출이라든지 재정 확대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확대는 어떤 얘기냐? 부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금리가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금리가 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지게 하는 이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은 예. 금리를 과연 내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서 자칫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연준의 스탠스는 독립성, 확장 재정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면서 물가 기대 심리를 너무 높일 수는 없다. 그리고 뭐 1월 이내에 지금 최근에는 이제 블랙락의 리더 그분이 예. 네. 뭐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는 있지만 그거와 달리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시장에는 기대를 좀 떨어뜨리는 이슈가 되는 거죠. 뭐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뭐 시장을 갖다 붕 띄울 만한 예, 연준은 그렇죠.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부분을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걸까요? 연준에 대해서요. 아니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캐펙스를 여기서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네네. 그만큼 성장률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가파르게 내달려 왔기 예. 때문에 더 여력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뭔가 번- 실제로 자본 지출이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후순위인 것 같고 예. 선순위는 지금의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과연 캐펙스 투자 지출을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인지를 왜냐하면 네네. 지금 OCF라 그래서 그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대비 캐펙스 비율이 지금 70% 가까이 육박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만약 캐펙스를 더 늘린다고 하면 투자는 좋은데 과연 이 빅테크들이 이 정도의 현금 흐름 갖고 투자하는 거는 좀 오버한 거 아니냐? 버블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거꾸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비롯되듯이 데이터 센터를 통한 전력 가격 인상은 니네들이 책임져라고 네. 하는 기업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런 우리가 마진을 생각하면서 캐펙스 투자할게 하면은 캐펙스의 그 기대치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절한 밸런스가 유지가 필요한데 저희들 생각에는 캐펙스에 대한 전망치는 크게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의 현금 흐름에서 추가 지출이 가능하려면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는 이슈가 가장 명확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시선으로 돌려질 것 같습니다. 캐펙스는 유지하되 기업들이 더 투자하려면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져야 된다는 이슈로 전환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네. 그 전환은 결국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를 내려줘야 투자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겠나라는 인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맞물리게 되네요. 그러면 결국은 상반기에는 약간 지수의 탄력은 좀 둔화되거나 상승률 자체가. 예, 아니면 예. 약간의 하방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연준의 스탠스를 조금 더 빨리 유화 즉 비둘기로 바꿀 수 있는 주가 하락이 나타나거나 네네.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나 내지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는 상황이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는 다시 이 빅테크와 주도 업종이 시장을 네. 끌고 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금 빅테크의 자리를 중소형주가 좀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은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 오히려 러셀 2000이라든지 중소형주 쪽으로 또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미국 내에서는 이제 브로드닝이라 그래서 예. 빅테크가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펙스 지출에 대한 마진에 대한 부담 내지는 성장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옆으로 기었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그 상황에서 이제 금융주라든지 내지는 러셀 2000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주 네. 쪽으로 좀 매기가 확산이 되는 모습은 보였는데 안타까운 건 이런 거죠. 시장이 좀 이게 대형주가 좀 버틸 때는 선순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빅테크가 약간은 좀 슬로워해지는 주가의 어떤 하방 리스크가 생기거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버텨주니까 올라가지 못해도 버텨주니까 코스닥으로 환매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버팀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의구점이 조금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주가의 조정이 발생하면 사실 중소형주도 조정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방어가 되지 않고 조금 더 하락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냥 버티는 기간 조정이게 되면 순환매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야 되고 약간의 2, 3월의 조정 국면을 예상한다. 그러면 중소형주로의 방어 전략보다는 차라리 방어업종, 뭐 미국 같은 경우 유틸리티라든지 뭐 아니면 그 필수 소비재 같은 경기 민감재에서 약간 필수 소비재의 성격이 있는 종목을 사던가 아니면 일정 부분 뭐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마침 나오네요. 추이가. 네. 지금 어제 요즘 이제 그 M7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고점은 한 212불 갔다가 이제 한 186불대인데 네. 이게 지금 개걸음이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새로 무슨 칩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예. 이 엔비디아가 이래저래 치입니다, 요새는. 엔비디아가 독주 체제였죠. GPU라는 어떤 뭐 가공할 만한 무기가 있었는데 이게 공급이 하나의 기업만 어떤 소위 말해서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저변 확대나 대중화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서 TPU도 나와주고 아니면 자체 칩, 마이크로소프트도 간밤에 마이야 200을 공개하면서 조금 반등은 했지만은 이러한 어떤 대체제 내지는 보완제 성격의 여러 소위 말하는 AI 칩들이 나와줘야만이 대중화, 즉 가격이 너무 높은 상황이게 되면 이게 보급이 되지 않잖아요. 보급이 되려면 여러 칩들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된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의 AI 칩들이 나와줘야만이 여러 기업들이 채택을 하면서 AI의 생산성이라든지 보급률이 높아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MS가 하락을 하는 이슈이다 보니까 MS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그 큐브로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큐브로스, 즉 MS를 늘리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제품 가격을 좀 다운시키던가 아니면 남들보다 더 치고 나가는 칩을 개발하던가 이런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격 인하에 대한 내지는 MS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가격 인하에 나선다라는 거는 엔비디아한테는 소위 말해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GPU를 먼저 만들. 그래서 지금은 루빈이라든지 좀 더 나가는 어떤 소위 말하는 모멘텀을 보여주기 전까지 주가는 약간 이제 횡보하거나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시장 점유율 자체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 시장 크기 파이 자체는 커지게 되면 맞습니다. 이거는 또 그게 이제 만약에 제가 비유를 한다면 테슬라를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전기차를 출시했을 때 정말 대단한 모멘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 혼자만 전기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처럼 많은 어떤 전기차 업체들의 보급률 정책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레가시 업체들의 MS를 빠르게 잠식하다 보니 현대차도 만들고 벤츠도 한번 하다못해 람보르기니까지 전기차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말씀하셨던 보급률이죠. 보급률 그리고 채택률 사람들의 어떠한 그 선택을 유발하는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정책도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바탕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생기게 한 게 사실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경쟁자가 나왔을 때 주가가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급률이 높아지고 정책적인 모멘텀이 가세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레거시 업체들의 진출로 인한 MS 하락에 대한 리스크보다 파이가 커지는 것에 모멘텀이 타면서 그 주가의 하락이 거의 무색할 정도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AI가 그동안에는 어떤 캐펙스 위주, 공급자 위주로 넘어갔던 사이클에서 소비자의 AI 선택, 확산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전환기에 있는 것도 맞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도 AI는
사실 어떤 그 국가 간의 경쟁이기도 하고 국가 내 생산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AI 확산에 대한 그런 요구나 침투율이 높아지는 거를 분기별로 확인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에 넘어갔을 때 엔비디아는 다시 또 역시 갓비디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 S&P는 다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4% 네. 하락인데 네. 엔비디아도 뭐 제일 그거하고 TSMC 그렇고 그다음에 인텔은 전날 17% 빠졌는데 어제도 5%대 빠졌고 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동안에 계속 양봉 하다가 어제 네. 이제 한 2.6%. 자 지금 이제 어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살짝 이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코스피 5천을 갖다가 장중에는 들락날락 하는데 그런데 예. 종가로 아직 5천 위에서 안착을 못했고 못했죠. 갑자기 코스닥이 불기둥을 뿜으니까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하이닉스, 전자 이 부분에 이제 고민이 이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예. 지수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뭔가 추가 모멘텀에 대한 니즈들이 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추가 모멘텀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공급, 즉 이제 수요가 더 필요하다 보니까 공급의 쇼티지가 더 늘어난다. 즉, 지금도 이렇게 올라온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더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도 있는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아니면 조금은 주춤될 수 있는 게 보고서마다 그 내용은 다르지만 메모리 가격 자체도 약간의 비수기로 인해서 2월부터는 약간 단기적인 피크아웃 그리고 오히려 한 4, 5월 돼야 다시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빅테크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예. 빅5, 네,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캐펙스 증가율을 보면 캐펙스 자체는 굉장히 늘어나는 건 맞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캐펙스의 증가율,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라는 증가율을 보시면 25년 3분기가 거의 70%가 넘었어요. 어허. 그런데 4분기도 한 50%. 예. 그러니까 70%, 50%, 그 둘 다 높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 이 증가율의 그 레이트 자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하. 예.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했다가 이제는 좀 내려가는. 예. 올해 말 같은 경우에는 한 20%까지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둔화되는 부분들이 이게 무슨 걸 의미하냐면 이게 사실은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더 높아지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제부터는 EPS, 이제 그 큐그로스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늘어날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인데 예. 이 부분은 또 마진으로 연결되고 마진은 또 금리 인하로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의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CT에서 하이닉스 TP 올린 보고서도 나오고 삼성전자 20만 원 중반의 보고서도 나오곤 하지만 P보다는 Q에 대한 전환으로 이제 이슈가 바뀌다 보니까 가파른 어떤 주가의 상승은 약간은 소강 상태로 전환이 됐고 결국 금리 인하라든지 AI 확산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점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의 상승은 약간은 뭐 2, 3월은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거 아니냐. 메모리 가격, P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이슈로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소강 상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도 드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도 그러면 해당되는 그렇죠. 얘기예요? 주가 네, 측면에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금은도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네. 사실 뭐 금 가격이 지금 트레이온스당 5,100달러를 넘어섰고 은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르고 117달러를 있죠. 넘어선 상황이고 좀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이제 금은 귀금속에 대해서는 사실 전망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맞습니다. 야, 이게 예. 금이라는 게 참 어떤 상황에서도 올라갈 만한 이슈를 찾으면 다 오를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버블이 붕괴된다 해도 네. 금을 사고 예. 네. 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도 금 사고 맞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져도 금 사고. 예. 근데 이제 하나의 단일 변수로 가장 파워풀한 논리는 실질금리이긴 합니다. 실질금리? 예, 실질금리가 하락하게 네. 되면 실질금리 하락은 곧 은의 상승이고 금보다 은이 더 이제 소위 말하는 탄력이 큽니다.
금은 비율을 그려보면 실질 금리하고 동일해요. 그 말은 뭐냐면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 내지는 금리는 그대로인데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도 실질 금리 내려가죠. 그렇죠. 예. 아니면 인플레이션 그대로인데 금리가 내려가도 실질 금리 내려가죠. 네. 그래서 이런 실질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은이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실질 금리나 내지는 오히려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반영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근에 이제 그린란드를 위시로 한 이제 미국과 유럽의 관계 내지는 더 나아가서 이제 돈로주의라고 하는 미국의 정책이 중국과의 갈등도 계속 네. 불거진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갈등이라는 거를 주식시장의 용어로 바꾸면 비용이거든요.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이슈는 또 하나 바꾸면 결국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간 건데 어렵긴 합니다만 금에 상당히 올라왔죠. 그럼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되느냐라는 이슈 내지는 지금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 갖고 가야 되느냐라는 이슈에서는 일단 중앙은행들의 금 어떤 그 매수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볼 수 있고 유럽 국가도 사실은 이제 외환 보유액에서 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요. 여지가 생겼거든요. 예. 달러보다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금이 추세적인 전환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 비슷한 내용인데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이 될 때. 아, 예. 그러면 추세적으로 하락 사이클로 접어듭니다.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달러화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때. 금리 인상 사이클하고 어떻게 보면 달러화는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다시 재가동이 됐을 때 달러의 중기적인 추세, 금의 중기적인 추세가 하락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금리 인상 추세를 점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빨라야 내년 상반기라고 보면 올해도 금 가격은 뭐 연초에 가파르게 올라서 중간중간에 등락은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어떤 매수 주체와 여러 가지 올해의 중간 선거를 비롯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라는 쪽으로 저희들도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이거 대본에 이거는 살려야겠다. 뭐요? 2008년 4월에 그 한평군에서 네. 황금박쥐 조형물 그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28억 들여가지고. 맞습니다. 예, 어. 그때 뭐 전시행정이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 황금박쥐가 순금 162kg, 은 281kg 넣어서 만들었대요. 네. 지금 이 재료값만 지금 400억이 넘는답니다. 이 대박인데요, 이거. 네. 물론 근데 대박이긴 한데 그걸 또 뭐 팔아서 뭐 하죠? 팔아서 뭘 그렇죠. 하긴 예, 그렇죠. 계속 전시하는 거잖아요. 예. 물론 뭐 이제 그 지방 정부의 지자체에서 이거보다 더 큰 어떠한 지출을 위한 뭐 다른 뭐 활용처가 있으면 되는데 또 뭐 모르죠. 그냥 또 자산 가치로만 갖고 있는 거죠. 한평 국민들이 그냥 저기 뭡니까? 우리 그냥 저거 녹여서 팔자? 나누자. 인당 얼마씩 나누자. 뭐 이렇게도. 아니 근데 지금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동시효과 보면서 시장 반응을 한번 살피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새벽에 우리가 확인한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다시 25% 때리겠다 하는 네. 부분. 이게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내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지렛대 삼아서 네. 최근에 내부의 이슈들을 조금은 외부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저는 보이는 것 같고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어서 미네아폴리스에서의 그런 것들. 문제라든지 그린란드 이슈로 인한 그 대서양 쪽의 이슈가 이제는 약간 태평양으로 넘어오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계기를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서양을 계기, 넘어 전환. 지금 태평양 쪽으로.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한테만 끝나는 거예요. 비준을 안 한 건 사실 일본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태평양으로 전환됐다라는 거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일본의 엔화가 너무 약해진 거를 미국 쪽에서 약간 도와주면서 그래요? 환이 좀 안정을 찾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네. 요구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네. 있죠. 그럼 우리나라한테서만 끝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미드텀 이게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에서는 야 이거 이슈를 빨리 전환시켜 버릴까 했을 때
관세만 한 게 없고 주가의 변동성을 유발시키는 게 사실은 시장의 어떤 노이즈를 빠르게 전환시키는 네. 이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정말로 그 국회에서 비준을 해줘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국회에서 비준은 또 설득의 과정이라든지 시간이 걸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 내재된 변동성을 높여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코스닥, 코스피에 다 해당되는 업종, 자동차라든지 뭐 의약품 이렇게 되면 코스닥의 종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지난 변동성이 주말부터 좀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이나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의약품도 이제 관세 대상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은 결국은 단기에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단계 끝나지 않는다고요? 네. 단기에 끝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오늘 이런 섹터 좀 떨어질 때 매수해 볼까 했던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왜냐하면 기다려야 된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반도체와 달리 이게 가파른 상승이 수반되면서 올라온 건 아니에요. 물론 밸류에이션적인 갭이 있었고 상당히 쌌었던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소위 말해서 폭등을 할 만한 요인은 사실 수급 위에는 없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익이 수반되지 않았었던 거기 때문에 변동성도 더 심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로봇 모멘텀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로봇이 자동차의 판매에 급증할 만한 요인은 아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EPS가 올해 들어서 현대차 기준으로 한 3%, 4% 올랐는데 주가는 70%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관세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단기에 봉합될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국회도 애매하겠다. 뭘 인준하라는 건지. 지난해 7월에 이제 그 어떤 MOU를 체결했던 부분들에 예. 대해서 빠르게 이제 좀 결정을 지어라. 그리고 대미 투자를 우리가 환 리스크 때문에 조금 소위 말하는 좀 나눠서 하는 걸로 지금 예, 그랬죠. 정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좀 뭐 지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렇게 푸시가 오는 압력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정립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설정했었던 그런 시나리오보다 조금은 안 좋은 지금 뭐 그러네요. 당국의 예. 우리 이제 행정부에서도 뭐 정확히는 또 미국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 가서 또 협상을 하겠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원래 동일한 조건으로 악수를 하진 않거든요. 예. 지금보다 조금 안 좋은 조건,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은 조건으로 악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떻게 봐야겠죠. 보면 다들 좀 뭉개고 있었는데 미국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나도 한번 맞아요. 보고 싶었고.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이 빨라야 3월 이후에나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예. 참.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4,918,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63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5만 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2.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1만 4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은 1.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41만 원이고 현대차입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46만 4천 원으로 5.7%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82만 5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33만 7천 원이고요. HD 현대중업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4.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9만 6천 원. SK스퀘어도 4.9%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0.2%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0만 5천 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1%대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요. ABL바이오가 지금 예상 체결가 23만 7,500원 1.4% 하락 예상됩니다. 레인보로보틱스입니다. 오늘 2.8%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캔바이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2%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8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HLB 1.4%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코오롱 티슈진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펩트로는 호가 28만 5천 원으로 1.7% 상승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 남은 상황인데 글쎄요.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방산주라든지 원전주, 뭐 정유주 이런 쪽으로는 또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현대차가 좀 타격을 받는 양상이네요. 불이장에서 그죠? 아무래도. 네, 이제 이쪽에서 일단 좀 호가 분위기는 그런데 또 이제 네. 개장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 그동안 오른 거는 뭐 자동차 보고 오른 거 아닌데 로봇 보고 올랐는데. 네. 네. 근데 어제 저 여의도 분위기는 반응은 어땠습니까? 코스닥 그렇게까지 올라도 되는 겁니까? 아마 네, 좀- 뭐 좀 무섭더라고. 역시 그죠? 그 수급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뭐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는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은 뭐 그렇게 연동이 되지는 않았어요. 글로벌에 어떤 그랬습니다. 뉴스가 나와도 그랬습니다. 우리 증시가 예, 좀 많이 예. 올랐는데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코스피 오르면 코스닥 하락하고 코스닥 오르면 코스피가 하락하는. 글쎄. 약간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수급 체인지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은즉슨 또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의 매수 주체를 보면 코스피만 놓고 보더라도 금융 투자 중심의 상승이었습니다. 금융 투자가 산. 그러니까 어제 보면 금융 투자가 증권사죠. 예. 증권사가 코스피 팔고 코스닥을 사는. 글쎄 그 그럼 모습이 이게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기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ETF. 고객 돈이 네. ETF를 고객이 사면 우리가 ETF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운용사에서 만들어 놓은 펀드지 않습니까? 예. 펀드는 이제 좌수라 그래서 이 주식으로 따지면 좌수가 있는데 이게 사면 좌수를 늘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운용사에서. 예. 이게 단위가 CU예요. 예. 이게 한마디로 주식 바스켓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고객이 시장에서 지수 바스켓을 ETF만큼 쫙 사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걸 대행해 주는 게 증권사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ETF 매수가 들어온다면 이제 바스켓 사서 운용사 가서 좌수를 받아오고 이제 말은 이러지만 실시간으로 되는 거예요. 네네. 그만큼 금융 투자의 매수 매도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등락이 반복됐다라는 거는 기관의 매수 매도라기보다는 개인의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와 매도에 의한 주가의 상승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난리가 아닌 게 활성 계좌가 몇 개? 우리 인구를 넘던데요. 예? 왜냐하면 뭐 한 분이 하나의 예. 증권 계좌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다가 뭐 아들 거, 손자 거 막 계좌 있고. 만들어서 그게 해주죠. 은행 예금이 올해 들어서만 21조 원인가 하락을 빠졌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하더라고요. 그만큼 가파르고 예탁금이 이 100조 원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뭐 5%, 0.5%, 0.75% 하락하지만 여기서 1, 2%가 더 뭐 아니면 일주일 이상 하락한다 그러면 예탁금의 힘으로 다시 이제 그 뭐랄까 저가 매수라는 뗄감은 엄청 많아요 네, 지금 그런 바깥에 이슈로 마당에. 예. 들어올 만한 예. 상황은 맞다. 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돈이 참 많다. 많다. 생각이 아니, 다시 한번 해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나오니까 네. 이거는 이제는 코스닥이다 해서 어제 그 어디가 다운됐다던데. 금융투자교육원이라 그래서 금융 예, 레버리지 ETF를 살려면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 그래서 그런 교육이 이수됐다라는 소위 말하는 이수증이 네. 이제 증권사에 도달을 해야 이제 매수 매도가 그 가능하게끔. 두 배짜리, 세 배짜리 사고 싶은데 예. ETF를. 예, 어저께 5천억 정도가 코스닥 레버리지 ETF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엄청나죠. 그래 그 이제 그걸 사고 싶은데 교육은 이수해야 되고 네. 한꺼번에 금융투자 교육 연수원에 이제 쫙 들어가니까 다운이 됐구나. 예, 서버가 이만큼 이제 버티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늘상 올라갈 때는 모르지만 하방 리스크가 생겼을 때 항상 들여다보는 건 밸류에이션, 네네. 이익에 대한 전망치 그렇죠, 이런 거 예. 보잖아요. 재밌는 데이터가 뭐 명확하게 이제 똑같진 않지만 코스닥의 전체 시총하고요. 네. SK 하이닉스 시총이 좀 비슷합니다. 500조 원 원저리. 하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데요, 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하이닉스가 한 80조에서 90조 원인데 코스닥은 전체 다 해서 10조, 11조밖에 안 돼요. 허허. 그만큼 7배 이상이 비싸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이익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저께 하루에만 코스닥이 6%, 7%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레버리지 상품은 뭐고 22%까지 오른 상품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역으로는 또 상당한 변동성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좀 빠지더라도 좀 버틸 수 있지라는 네. 그런 어떤 매수자들의 생각이 있을 텐데 네, 네. 만약 지금은 코스닥은 좀 빠지지 하면은 한꺼번에 들어왔던 자금들도
내가 빨리 팔아야지라는 생각이 가능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당한 변동성이 노출될 수 있는 게 코스닥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센터장님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뷰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2, 3월 정도는 가격이든 기간 조정은 조금 필요하지 않겠냐. 이게 우리 국내 증시, 네. 미증시 다 포함해서.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1분기 빠르면 1분기 후반 아니면 2분기 중반부터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 N자형으로 저는 일단은 네네네. 올해는 보는데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뭐 도돌이표 같긴 합니다만 이 결국 올해의 성장은 AI 성장과 이제 연준의 스탠스, AI 성장은 다들 알고 있지만 이 목에 차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풀어내는 역할은 이제 금리 인하. 그러면 금리 인하까지는 약간의 기간이나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인데 기간 조정일 때는 중소형주로의 환매 내지는 순환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격 조정일 때는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더 심해진다라는 얘기고 다 같이 좀 떨어질 네. 수 있고. 결국은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한다라는 거는 기존 주도 업종이 다시 또 올라가는 거죠. 항상 지금의 어떠한 대세 상승 내지는 상승 사이클의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 네. 주도주. 기존 예, 주도. 기존 주도 예. 업종이 끝까지 살아남고 결국 시장이 끝나도 마지막까지 이제 버티는 역할하는 것은 기존 주도 업종이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 변동성이 노출된 시점이라고 하면 오히려 기존 주도주 반도체나 전력 이런 쪽에서 기다리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25%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저는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1월 27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000포인트를 단숨에 넘어서면서 그동안 투자 심리 위축으로 좀 많이 떨어졌던 제약 바이오 섹터 쪽 강세를 나타내면서 코스닥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뭐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FOMC 또 여기에다가는 오전에 저희가 좀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던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가 아무래도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2% 떨어집니다. 4,938. 코스닥은 0.9% 하락하네요. 1,054.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떨어집니다. 지금 15만 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올라갑니다. 74만 원, 현대차가 3.4% 떨어지네요. 47만 5,500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1%대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권입니다. 지금 180만 2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5% 상승합니다. 126만 9천 원이고 HD현대 중공업도 상승합니다. 60만 9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4% 이상 올라갑니다. 9만 5,500원, SK스퀘어가 0.5% 상승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알테오젠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40만 6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2% 떨어집니다. 20만 4,500원, 에코프로도 1.7% 하락 중이고요. ABL바이오가 0.4% 상승합니다. 24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ABL바이오 또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레인보로보틱스 떨어집니다. 65만 6천 원이고요. 니가캔바이오가 2.8% 상승합니다. 현재 19만 500원, 삼천당제약, HLB 올라가고요. 코오롱 티슈진 97,200원으로 3.5% 상승합니다. 펩트론도 3%대 상승세입니다. 28만 9천 원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호가 분위기하고 막상 개장하고 나서는 좀 많이 다른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 빠르게 줄여내면서 지금 보합권까지 지금 강보합으로 또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대기했던 매수 자금이 굉장히 많다라는 해석이 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주가 올라갑니다. 지금 SK텔레콤이 4.8%, 5% 상승합니다. 65,000원이고요. LG U+도 2.3% 상승세고요. KT도 1% 올라가면서 55,000원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주들도 좋습니다. 지금 한전산업이 상한가고요. 서전기전도 18%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우진도 17% 급등하고 한전기술도 15만 3,500원, 14% 넘게 올라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9만 4,400원으로 2% 올라갑니다. 그 밖에 G2파워, 우리기술도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보성파워텍이 10% 급등합니다. 그리고 BHI도 7% 강세고요. 7만 2,800원, 태웅도 올라갑니다. 일진파워, 오르비텍 다 올라갑니다. 오늘 원전주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력설비 쪽도 좋아요. 아무래도 이게 원전 쪽도 엮여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한국전력이 지금 1.8% 올라가고요. GNC에너지도 1.5% 올라가고 대한전선, 가운전선, 제일일렉트릭 다 올라갑니다. 다만 원전 쪽의 상승 모멘텀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조금 더 크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셰일가스 쪽도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또 원전하고 좀 엮이는 종목들이 많아서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720억 원 순매수, 기관도 8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1,839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34억 원, 949억 원 순매수, 개인은 958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9원 40전 상승하면서 1,45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환율 변동폭이 크네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은 네. 시장처럼 움직이는 거죠. 네네. 관세 재료를 갖다 반영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이제 관세 부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작년에 이제 워낙에 달러 약세를 봐가지고 그거 한데 트럼프 일기 때를 생각해 보시죠. 관세 때리면 위안도 약세가고 엔화도 약세가고 뭐 그랬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반응이었는데 야 그렇다고 10원을 넘게 올라버리네요. 다시 또 1,400 어제는 30원대 환율도 보긴 봤는데 야 오늘도 피하 닥상이네요. 피하 닥서? 코스피 하락, 코스닥 상승. 지금 소장님이 어제 나름대로 머니쇼 플러스에서 제가 한번 피하닥상. 피하 닥상 우리 신 센터장님도 실소를 금치 못하시고 네, 피하 닥서 무슨 사자성어가. 근데 돈이 많긴 많네요. 많긴 네, 많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코스닥 정도. 닥. 네. 정부 정책에 그래도 조금 많은 이제 수혜가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좀 유입이 되는 것 와, 같고. 코스닥은 지금 시가총 상위 종목이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빨간색이. 제가 얘기한 게 무색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직격으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예. 어떤 관세 영향권 그리고 환율의 변동성은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의 영향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대형주들의 수급에 압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드는 거고 어제부터 뭐 주식시장 내에서의 머니 무브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그러게요.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영향권에서 오늘도 조금 코스닥이 1% 이상 오르는 걸 보이는데 지금 되게 놀라울 만한 예탁금의 힘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여기 출연해서 저기 자동차, 목재 그리고 의약품. 약품만이었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보다 더 강한 이슈는 사실은 이제 그 제약 바이오 네. 업종은 뭐 사실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에로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었는데 그게 물론 알테오젠은 뭐 그 부분을 실망감을 준 종목이었지만 또 ABL 바이오라든지 여러 맞아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이제 살아있다라는 측면이 뭐 관세보다는 더 큰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가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야 네. 코스닥은 진짜 기관이 열일하네. 그러니까 그 기관이 이 ETF 개인 ETF 투자자분들의 돈이라 ETF 봐야겠네. 설정이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출연하셨던 분들한테 한참 코스피 5천 그럴 때 이제 그럼 코스닥 이제 다음 턴 언제 가냐고 여쭤봤을 때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이 조금 멀었다 그랬었어요, 제 기억에. 전문가의 예상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또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한다는 컨센서스에 가깝다 하는 그게 작년에 우리 장이 이렇게 좋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트럼프 맞아요. 관세 갖고 으르렁거릴 때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00원 넘어간다고 난리였어요, 환율. 아, 환율 이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으며. 맞네요. 다들 코스피 5천만 쳐다보고 있었지. 코스닥 안 봤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코스피가 5천을 넘나듭니다. 코스닥이 1,000을 넘었습니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증권 방송인 저희 프로에서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럴 수가 없는 게 아니 왜 제 주변에는 슬픈 사연이 많죠. 아니 저기 뭐야 좀 지긋하신 분들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를 갖다가 좀 지금 벌써 이렇게 뭐 수익권이 아닌 레벨에서 최근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아, 그런 고점에서. 분들이 적지 않아요. 네, 그렇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굉장히 소외받았던 코스닥이 한번 꿈틀거리니까 또 이쪽에 한번 기회는 왔는데 네. 이렇게 돌고 도는 데서 이게 결을 잘못 타버리면은 어렵죠. 지수는 지수대로 올렸는데 나중에 이렇게 고맙습니다보다도 욕할 때가 더 많이 나올까 봐. 그렇죠. 이게 네. 참 어려운 게 예. 뭐 다시 한번 그냥 뭐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면 논리가 맞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코스닥이 이렇게 오는 단기 수급의 영향을 무시 못할 것 같고 정책적인 방향, 네. 2,000P를 5,000P로 올려놓은 어떤 신뢰도가 이제 3,000 스닥에 대한 기대로 유입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명확하게 보면 사실 결국은 코스닥에서 트레이딩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지수는 이렇게 올랐는데 내 주변에 돈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뒤늦게 이제 합류한 케이스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뒤늦게 합류했는데 시간이라는 비용을 투여했을 때 나중에 그래도 원금 내지는 수익이 난 시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 반도체 중심의 상승을 조금 계속 유지한 아니면 지금 번듯한 회사들. 그러한 기업들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뭐 FOMC도 봐야 되고 트럼프의 관세도 봐야 되고 하는 거에 악재가 대형주에 몰려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가긴 하지만 결국은 2월, 3월 지나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이라는 트레이딩이거든요. 지금 사서 나중에 판다. 네네. 근데 이제 당일에 이제 가격으로 트레이딩하는 건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의 대형주가 지금 당장 하락하는 거를 뭐 매수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라는 게 더 걸리고 저는 2, 3월 정도는 조금 시간을 텀을 두고 이제 바라보자는 시각이긴 한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의 코스닥에 확 동참하는 거는 수익률 게임을 잘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일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시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사서 1%만 수익 나면 팔아야지. 그게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저는 그래요. 뭐 초를 치자는 게 아니고 예. 조금은 정책 차원에서도 조금은 들어주셨으면 싶은 게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 가운데 부실기업 퇴출 그거 많이들 원하는데 그렇죠. 근데 또 그 같은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디지털 자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처럼 무슨 뭐 국채를 갖다가 담보로 한 진짜 스테이블 코인도 아니고 기업들이 그냥 민간 기업들이 뭐 코인이라고 막 발행. 아니 그 중에는 보면은 뭐 재무제표 형편 없고 유상증자도 안 돼, 회사채 발행도 안 돼. 이런 회사들이 그러면 우리 코인 발행합니다라고 해서 그걸로 무슨 돈을 그러면 부실기업 퇴출하고도 상반되는 맞습니다. 컨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예. 사실 상장사인데도 부실 기업도 상당히 많죠. 많죠. 예.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상장사 부실 기업 퇴출했을 때 시장 내의 자정 작용이나 이 지수에 대한 신뢰감은 높아지지만 네. 또 소위 말해서 부실 기업들을 들고 계시는 일반 소액 주주들이 또 피해를 본다고 하면서 아우성을 칠 가능성도 맞아요. 높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단기 해결되지 예, 않을 것 같아요. 예. 기준을 갖고 여러 시간에 투여해서 궁극적으로 1, 2년이 지났을 때는 퇴출되는 기업들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일거에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그런 어떤 신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뢰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금 신뢰 네. 자산이죠. 예. 미국채 신뢰 자산이지 예. 않습니까? 아니면 달러도
변동은 있지만 실내 자산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실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크진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국채도 사실은 글로벌리 보면은 약간 변동성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내 자산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 발행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휴지 조각이나 사실은 약간 갬블이죠. 그런 거는 좀 저해해야 된다, 저해하는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창용 총재도 은행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는 너무 남발을 조금 통제하려는 그런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원화 가치가 강세로 간다라는 이슈는 지금 당장 얘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 센터장님은 기존 주도주를 들고 가는 게 이제 결국에 이제 네. 시간이라는 걸 트레이딩했을 맞습니다. 때 수익률이 좋다. 네. 그럼 반도체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반도체는 뭐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와 함께 이제 같이 결을 하는 게 이제 전력 이슈도 이게 그러니까 뭐 머스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쇼티지에 투자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칩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전력으로 전환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한파 때문에 네. 다시 또 전력 이슈가 부각이 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전력의 안정성 내지는 데이터 센터가 지어졌을 때 결국 전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뭐 이게 약간 좀 기존 주도 업종 중에 전력, 오늘도 보면 원전이나 이런 이슈가 네, 좋지 네. 않습니까? 전력이라든지 반도체 밸류 체인, AI 밸류 체인에 있는 어떤 업종 중심으로 저희들은 좀 포트폴리오를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도 조금은 구축해 놓고 견디는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뭔가 좀 그게 있네요. 어제 해외 주식 비중 낮추고 국내 주식 비중 늘리고 또 뭐 국내 주가가 막 오르다 보면 비중 초과하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게 소위 말하는 리밸런싱인데 예. 이것도 유예한다. 그럼 이건 또 이제 국내 증시에는 또 상승 요인이네요. 굳이 따지면 상승 뭐 그러니까 상승 요인이라기보다는 더 일단은 지수가 국내 주식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예.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서 뭐 앉은 자리에서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예. 이제 트리밍이라 그래서 좀 그러니까 예, 비중을 하락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의 매도로 인한 지수 상방이 좀 제한될 수 있는 요인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계적인 매도나 이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비중이 살짝 지금 14.9%까지 늘린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좀 그 지수 상승에 따르는 국민연금발 매도가 그렇게 크진 않겠다라는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네. 14.4% 국내 주식 비중 14.4에서 14.9로. 맞네요. 0.5% 포인트. 네. 네. 아니 저희 방송 또 첫 출연이시니까 또 오늘 음.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단기적인 변동성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긴 했지만 결국 또 AI는 아직은 버블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네. 침투율이라든지 미국의 상황이 중요한데 미국은 잘 10월부터 옆으로 잘 기어왔고 그리고 레버리지 즉 민간의 부채가 70% 수준으로 여전히 건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돈이 더 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민간의 레버리지가 더 생기고 26년 하반기, 27년은 미국도 상당한 상승 추세로 복귀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AI 밸류 체인도 특히 이제 코스피나 대형주도 다시 우리가 작년만큼의 화려함은 아니더라도 다시 상승에 대한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불편한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기존 주도 업종에 대해서 매력도를 계속 갖고 가면서 유지하시는 게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